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2차 시 부동산 정책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요라든가 금리라든가 조세 정책을 핌으로써 원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려면 앞에서의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전두환 정부에서 어, 부동산 정책 그리고 어, 노태우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개발이 되는 곳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부동산 정책의 기초를 닦은 것이고요. 또 전두환 정부는 들어서면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중에 유동자금도 엄청나게 많게 되고,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는 정말 노태우 정부도 부동산과의 거의 수요 억제 정책을 피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주요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결국 일기 신도시를 노태우 정부 때 수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색이 됐지만, 그리고 또 아직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했던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 노태우 정부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가했던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가하다 보니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김영삼 정부, 이 김영삼 정부는 나름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 뭐 성공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뭐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정부가 바로 김영삼 정부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도 별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김영삼 정부에는 부동산이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수행해서 안정화됐다라기보다는 그 전 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고, 그 영향을 김영삼 정부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별다른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부동산이 안정화됐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전국의 주택의 매매 상승률이 연평균 1.43%였습니다. 근데 뭐 물가는 그때 그 4.3%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었으니까 뭐 물가는 그때 당시에 7.3% 정도, 7.4%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걸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어, 노태우 정부에서의 그런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책이 예, 지금 김영삼 정부 와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음, 그래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에서 그 기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뭐 6개월 후, 뭐 1개월 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2, 3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수행한 그 정책들이 뭐 그 효과가 다음 정권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의 정권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제 그 김영삼 정부가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일반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융실명제는 어떤 그 부동산 구입 자금이라든가 뭐 이러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명을 가지고 이제 모든 그 거래를 하게 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많이 낮춘 것도 사실이고요. 뭐 이것도 금융실명제도 그렇지만 95년 7월 1일에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차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도 하면서 세금도 포탈하고 또 탈법으로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로는 정부에서 대기업을 부동산 규제를 억제하다 보니까 그 대기업의 임원들 명의로 차명이죠. 임원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그런 대기업의 그러한 자금들을 어떤 비자금 같은 것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만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당사자끼리의 명의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굉장히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그러한 업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투명성 이것을 확보하게 된 부동산 실명제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실명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와 같이 이제는 차명 거래는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끼리 명의를 써 차명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종중재산 뭐 이런 것들은 종원들로 차명이 허용이 되지만 그 외에는 이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장기간 등기를 차명으로 한다든가 하면 뭐 5년 이하 징역, 뭐 2억 이하 벌금,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김영삼 정부에서 또 가장 오점으로 남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IMF예요. IMF를 결국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 전에 97년이죠. 97년 12월에 IMF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실상 뭐 우리가 지금 뭐 IMF가 왜 일어났느냐 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뭐 계략 지금 부동산 영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김영삼 정부에서 사실은 경제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4.4%대로 계속 성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6년도인가에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NP가 만 불이 넘어서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다르게 보게 됐고 선진국 반열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외환 자금을 대출을 빌려주지 않았었는데 이제 96년 1만 불이 넘으면서 이제 우리 경제를 믿고 이제 많은 해외에서의 자금을 우리나라에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건전화를 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들이 어떤 부동산 투기도 많이 하고 어떤 그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 미리 어떤 갖추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그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어, 외국의 이제 외환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많이 대출을 받게 됐던 거죠. 그것도 뭐 단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한 초단기적인 그러한 자금들을 많이 빌려 쓰고 하면서 이제는 기업의 건전성이 이제 많이 악화되면서 이제 뭐 한보 사태라든가 대우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무너져 경영의 한계를 느껴서 부실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려줬던 외국 기업들이 돈을 어, 갚으라고 촉구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IMF가 온 것 같습니다. 뭐 IMF의 원인은 어떠신 것일지는 뭐 지금도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그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그 박정희 정부부터 기업들이 계속 차명이 됐든 아니면 자기네들 명의가 됐든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실명제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그 경영의 건전성보다는 그런 투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부실화가 돼버려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IMF가 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 IMF는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그런 부동산 실명제라고 하는 큰 업적도 남겼지만 또 IMF라고 하는 그러한 업점도 남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뭐 부동산 정책은 딱히 그 소개드릴 만한 건 없고요. 다만 김영삼 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그때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두 가지로 하면서 그때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 이전에 용도지역이 한 10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 이것을 단순화하면서 5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토지용기에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이때에 김영삼 정부가 9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바꿔요. 바꾸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 난개발 들어보셨죠? 우리 단국대 주변에서도 그때 당시에 용인 쪽에 난개발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단초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김영삼 정부 93년도에 8월에 만들어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종전의 용도지 10개에서 5개를 만들면서 준농림지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준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지에 준하는 그러한 용도지역이지만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했던 그런 용도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준농림지역은 그때 농지가 됐든 산지가 됐든
거기가 개발만 할 수 있도록 전용 협의라든가 이런 허가만 받으면 농지에서도 그런 그 농촌에서도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시골 땅에서도 뭐 전국이 뭐 아파트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수도권에서도 땅값이 싼 이런 농지들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도로도 변변치 않고 학교도 없고 또 일반 도시 기반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준농림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어떤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이 수도권 남부 쪽은 그러한 난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에 그 도시개발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준농림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토이용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을 해서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난개발은 김영삼 정부에서 준농림제도를 도입을 해서 서서히 난개발이 되면서 김대중 정부 때도 난개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난개발을 완전 차단을 하죠. 지금은 그러한 농지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냥 개발할 수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도로망도 확보해야 되고 뭐 학교 시설, 도시 기반 시설, 녹지 뭐 이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 하나의 지구 단위로 묶어서 그런 걸 판단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의 그 준농림 제도는 우리 현재의 난개발을 일으키게 된 그러한 제도로 시작이 됐다. 그 정도만 아시면 김영삼 정부는 뭐 거의 부동산 정책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김영삼 정부에서 IMF를 이제 김대중 정부가 받게 되죠. 받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는 정말 이제 어려운 시절이 어려운 그러한 정책 난국을 정책적으로 어려운 시국을 맞게 됩니다. 그때 뭐 일반 중소기업도 많이 도산을 하고 대기업도 그렇지만 또 어떤 해고도 되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러한 그 대규모 실업이라든가 환율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금리도 폭등하고 해서 뭐 금리가 30%까지 가고 막 했던 그런 IMF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금모기 운동 국민들도 허리띠를 몰라매고 또 그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각출해서 명의퇴직도 하고 실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정책들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던 것처럼 전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러면서 김대중 정부는 98년 2월에 그 취임하시죠. 그러면서 98년 3월에 건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러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그때 당시 환율 또 그리고 실업 사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당장에 시간이 드는 수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살릴 수 있는 부동산 경기를 집중적으로 살려서 경기를 살려내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 건설 경기를 대폭적으로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승부를 걸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도 취임하고 그 다음 달인 98년도 3월에 건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아주 파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지금 전 정부까지는 양도소득세 가지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도 양도세를 상당히 강화하고 부동산 정기를 굉장히 규제했으니까요. 그 양도세를 면제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얼마든지 줘라. 분양가 자유를 해주겠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전매 허용해주겠다. 얼마든지 전매해주겠다. 모든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택지 소유 상한제, 뭐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폐지합니다. 다 면제하든지 폐지하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당첨받은 사람들 재당첨 기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면제 줬습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주택 건설, 건설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아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든지 축소, 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황이 뭐 부동산이 서울 같은 경우 13%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던 단계니까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이제 승부를 걸겠다 하는 부분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98년도에 또 한 차례 또 건설 및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준농림제도 이것을 또 대폭적으로 또 더 완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부분도 폐지를 여기서 하고요. 그 98년도 12월에 하게 되고요. 또 그때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할 때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토지거래 제도도 있었는데 다 폐지해버려요.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해주겠다 라고 해서 주택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각종 규제를 취임한 그 해에 98년도 2월에 취임하셔서 3월 그리고 12월에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아주 파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을 하게 되고요. 또 뭐 분양권 전매제도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정부는 거기다가 하나의 또 좀 다른 정부와는 달리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어떤 그런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하나 획기적으로 또 하나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금융정책을 김대중 정부부터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금융정책은 그 그 주택에 대해서 대출제도죠, 대출제도. 그리고 금리제도인데 금리야 뭐 이제 워낙 높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대출제도 그 전만 해도 어떤 그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융권과 개인들이 보통 공시지가의 뭐 한 60% 정도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담보 물건을 가지고 했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아주 이제 금융 정책을 공식적으로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보 그 토지가 100만 원이면 그 토지의 그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80%까지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금융권을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공시지가 아니라 실거래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보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LTV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LTV는 그 담보물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거래가의 80%면 거의 뭐 공시지가만큼 해주는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대출해주라. 그래서 얼마든지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이런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파격적으로 쓴 것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거의 2000년도에 들어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또 금목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도 했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이 건설 경기 활성화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99년 넘어서 2000년까지 이제는 안정화가 이제는 부동산 하락세가 멈추게 되고 2000년부터는 서서히 약간씩 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제 뭐 한 3년 정도 해서 한 30% 이상 1년에 한 10% 정도 이상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하반기에 가서는 그래서 약간씩 이제 억제 정책을 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98년도에 대규모의 그러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98년도, 99년도에 피게 되고요.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이제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부동산 쪽에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2000년도에 제 이제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나와 있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00년도에 1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법을 제정합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어 왔던 개발제한법을 이제는 좀 수정을 해서 일부 꼭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가 안 됐었는데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안산 쪽이 시화호, 창원 공업단지 뭐 이런 데는 일부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좀 있고요. 또 2000년도에 7월 1일에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큰 그러한 어떠한 그 법 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도시개발법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에 제정이 돼요. 이 도시개발법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80년 이전에는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었고 전두환 1980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이 도시를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는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지금까지 도시개발 택지개발 촉진법은 사업 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해서 모든 소유권을 다 확보한 다음에 일제히 개발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그런 제도가 됐는데 이렇게 수용 방식이 택지개발 촉진법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앞에 토지구역 정리 방식은 환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자들이 토지를 일부 출연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개발하고 나중에 이 땅을 일부를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런처럼 환지 방식과 박정희 시대의 환지 방식, 전두환 이후의 수용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2000년도에 이제 도시개발을 이제는 좀 다양화하자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을 제정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요. 또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또 환지와 수용 방식을 섞어서 혼용 방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발, 도심지 말고 도시 바로 근처에서 도시를 새로 만드는 이 도시개발은 이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 방식도 가능하고 환지 방식도 가능하고 혼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부터 사실상은 택지개발촉진법은 크게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은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폐지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도시 인근에 도시 개발을 만드는 것, 도시를 개발하는 것, 새로 농지나 산지 뭐 이런 부분들을 도시를 새로이 만드는 것,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2000년부터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업 방식도 다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택지개발촉진법은 LH 등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 LH 같은 공공기업이 사업 신자입니다. 다른 건 기업이 안 돼요. 일반 민간인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도시개발법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환지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또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즉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게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2000년에 이 도시개발법을 만들면서 이제 부동산 방식도 다양화하고 민간의 자본을 끌여서 도시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러한 법이 2000년도 7월 1일에 도시개발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삼 정부에서 준농림 제도, 이 준농림 제도가 굉장히 난개발에 기본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어떤 도시 기반도 없지, 도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토기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 국토기법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이 두 가지를 합쳐버려요. 합쳐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난개발을 막겠다. 그래서 종전에는 어떤 계획 없이도 이런 기반시설이 없어도 개발이 가능했는데 2002년도 2월 4일 날 현재의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이제는 합쳐버려서 같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준농림 제도를 없애버려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5개였는데 준농림지역 없애면서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 이거는 토지유용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모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농지라도 만약에 성토를 뭐 1m, 2m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개발을 한다 할 때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그리고 전에서 자기가 그 아파트를 단독주택지를 뭐 20채 진다 할 때 이럴 때 기존에는 요건만 맞으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주변의 여건, 도로 뭐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검토한 다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에 개발 행위 허가를 도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뭐 10,000제곱미터, 30,000제곱미터 이상의 어떠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특정 시설을 건축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인 지역 여기를 하나로 보고 여기에 전체에 여러 가지 도로, 주변 여건, 녹지율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는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2월 4일 날 국토이용계획법은 말 그대로 현행 토지 이용 규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법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눠서 했지만 이걸 통합을 했고 또 이제는 모든 개발 행위를 지목이 되지가 아니면 모든 지목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건축을 하거나 성절토를 하거나 할 때는 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때는 이제는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묶여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고 그 지역 내에서 통일적으로 어떤 환경이라든가 뭐 학교, 도시 기반 시설, 도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아주 그 토지용 규제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국토계획법은 단 하나입니다. 목표가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계획을 하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난개발로 중구난방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아파트들이 나중에 병목 현상이 돼서 도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 현재의 국토계획법을 바꿀 때는 선개발, 선계획, 후개발. 먼저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을 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그런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피면서 그런 부동산 그리고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켰던 것도 있었고요. 또 개발제한구역법을 일부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국토계획법을 제정하거나 제정해서 부동산 정책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그러한 정부가 되겠습니다.